1759년 6월 한양의 창경궁 명정전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66세의 조선 영조는 화려한 원류관과 강사포를 입고 보세 소녀 김씨를 맞이하기 위한 가례를 준비했습니다. 여주 출신의 어린 소녀는 51세 차이가 나는 국왕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소녀의 비하인드는 타고난 지혜와 냉철함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중전으로서 권력을 잡고 임금의 죽음 이후 24년간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게 될 정수망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을 감동시킨 현명한 소녀, 왕이 죽은 뒤 수렴청정을 통해 왕보다 강한 권력을 쥐게 된 여인,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로 결혼한 왕비, 혼례식 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단순한 어린 신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야망의 찬 소녀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간단히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수망후 김씨는 1745년 11월 10일 경기도 여주에서 오흥보원군 김항구와 원풍 부부인 원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집안은 노론 벽파계 명문가였고 경주 김씨 가문은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0세가 되던 해 어린 김씨는 왕실이 자신의 집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조부 김성경은 1699년생으로 영조보다도 5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영조가 어린 소녀를 왕비로 간택하기로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가 1757년에 승하하고 영조에게는 왕실 의례를 주관할 중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759년 6월 9일 4세의 김씨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열린 삼간택에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녀가 다른 간택 후보들 사이에서 선택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조는 간택 교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산이나 물이 깊다고 답했지만 김씨는 인심이 가장 깊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보릿고개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영조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간택 이후 열흘 뒤인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혼례식 당시 영조의 나이 66세, 정수망후의 나이 15세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를 가진 왕과 왕비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수망후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며느리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렸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부사들보다도 어린 새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신부가 궁중 생활에 어떻게 적응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새로운 환경, 복잡한 궁중 예법,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망후는 놀랍도록 빠르게 궁중 생활에 적응했고 왕비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실록에는 1767년 그녀가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선조시대 이후 300여 년 만에 재개된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1762년 정수망후가 궁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모화변이 발생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이자 왕세자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정수망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록과 여러 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정수망후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모화변의 중심에는 김항구의 딸이 아닌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 있었습니다. 홍봉안은 영조의 최측근이자 사도세자의 장인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실록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힐 때 영조가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상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정수망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 왕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중전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의부사들과 의붓손자에게 둘러싸인 어린 왕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순왕후는 강하고 총명했지만 아직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이모화변 당시 정순왕후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건에 관여했다면 당시 세자빈으로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해경궁 홍씨가 이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모화변 이후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을 왕위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세손의 계조모가 되었지만 실제 나이 차이는 고작 7살에 불과했습니다. 세손이 자라면서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를 중심으로 한 경주 김씨 가문과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을 중심으로 한 풍산 홍씨 가문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이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기주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관직에 올랐고 경주 김씨는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풍산 홍씨 가문도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척신 가문 사이의 갈등은 영조 말년에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했을 때 정순왕후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왕대비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정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정순왕후와 정조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정조의 즉위부터 그의 사망까지 24년 동안 정순왕후와 정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처벌했습니다. 특히 홍인환과 정우겸 같은 영조의 측근들을 강력하게 처벌했죠. 흥미롭게도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는 처음에는 정조의 즉위를 도왔고 홍인환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1776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조는 김기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김기주가 과거에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을 탄핵했던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매일 정조는 자신의 외조부 가문인 풍산 홍씨를 보호하고 정순왕후의 가문인 경주 김씨를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777년 4월 15일 정순왕후는 명의록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세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전에서 도와 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침실에서 홀로 원고를 쓰면서 정순왕후의 귀에는 궁중라인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1779년 10월 3일 정조는 왕대비에게 정기적으로 문안을 올리는 의례를 제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순왕후를 궁중의례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알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정순왕후는 왕대비로서 막강한 권위를 가졌지만 정조의 결정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1786년 9월 12일 김기주가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정조는 점차 자신의 외척인 풍산홍 씨와 자신이 등용한 인재들로 조정을 채워나갔습니다. 1788년 7월 15일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이장하고 현룡원이라 명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의식에 참석하면서 정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재관들의 경건한 기도 소리와 흙을 뿌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정순왕후는 거의 25년간 인내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왕대비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극서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당시 56세였던 그녀에게 일세 어린 순조의 즉위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1800년 6월 29일 정조의 시신이 아직 따뜻했을 때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한글로 된 교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그녀는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 조치를 중지하는 관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어 국상 중에 삼공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빠르게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순조 즉위 직후부터 1804년까지 3년 넘게 수렴청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노론 벽파 인사들로 조정을 채워 넣었고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을 하나둘씩 되돌려 놓았습니다. 실록에는 대왕 대비가 정사를 친히 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중전이 아니었습니다. 56세의 대왕 대비로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1800년 7월 10일부터 매일 아침 승정원을 통해 각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제거했고 자신의 신복들을 중요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밤 문서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1800년 9월 15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렴청정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승정원과 의정부를 통해 국정을 직접 운영했고 중요한 임명과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801년 2월 22일 정순왕후는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과 대립되는 남인 소론시파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궁과 혜경궁 홍씨의 동생 홍나김이 처형되었습니다. 붉은 피가 한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하얀 비단에 쌓인 시신들이 길가에 나뒹굴었습니다. 정조가 묵인하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남인과 소론시파들을 축출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천주교 탄압은 신유박해라 불리며 조선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종교 탄압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여인이 이토록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정순왕후의 권력 행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었을까요? 그녀는 수렴청정을 위한 공식 지침인 수렴청정절목을 제정하여 자신의 통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후 19기에 연이어 시행된 수렴청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803년 3월 15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자신을 여군 여주라 칭하며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행세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정조 생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법은 그녀의 편이었고 현실은 그녀가 통제했습니다. 어린 시절 영조의 계비로 궁에 들어온 소녀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는 창덕궁 경복전에서 6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녀의 사망으로 조정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빈자리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외척 가문들이 채워나갔고 이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 영조와 함께 구리시 동구릉 내원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생애는 조선 왕실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5세의 나이로 66세 노왕의 계비가 되어 궁에 들어간 소녀는 결국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영조 사후에는 정조와의 권력 투쟁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정조가 사망한 후에는 수렴청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강력한 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의 시작을 불러왔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대신 순조의 장인 가문인 안동 김씨가 조정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들은 순조, 헌종, 철종에 걸쳐 60여 년간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정순왕후의 강력한 통치는 역설적으로 외척 중심의 세도 정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정순왕후 사후에도 세가 넘는 고령까지 생존하여 순조 시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15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는 계속되었고, 이는 결국 조선의 국군 쇠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순왕후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양면성입니다. 정순왕후는 여성으로서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결국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왜곡시켰고 국가의 쇠락을 가속화했습니다. 권력은 사용 방식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킬 수도 쇠락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절목을 통해 자신의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권력이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적 근거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포용의 필요성입니다. 정순왕후는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들을 신유박해를 통해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정치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저해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건강한 국가 운영의 기본입니다. 넷째, 개인의 역할과 역사의 흠입니다. 정순왕후 한 개인의 결정과 행동이 조선 후기 60여 년의 정치적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권력자의 결정이 가져오는 윤리적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순왕후의 삶을 통해 권력과 책임,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단순한 왕실 비화를 넘어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성으로서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력과 그 사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